(240페이지) 거기에 사형제에 대한 사상 있죠? 거기부터 봅시다. 일단 자 봅시다. 맨 처음에 칸트야. 참 이 양반 많이 나오지 진짜. 그치? 안 그래? 자 봅시다. 칸트. 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뭐라고 한다고? 응보주의야. 응보주의. 이해되죠? 이 사람은 얘들아 응보라는 입장에서 정의라고 하는 거 있지? 정의는 뭐야? 정의는 무조건 보복이야. 그게 적이야. 칸트는 참 저기 뭐지?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이 측면은 또 상당 부분 정서적인 측면 같아. 사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이기도 하거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칸트는 그게 정의다. 그 이상의 것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보복뿐만이 이게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 이해되죠? 그리고 당연히 응보라고 할 때 이 응보의 원리는 뭐가 되는 거야? 동등성의 원리가 되는 거야. 동등성의 원리 뭔 말이야? 더 커서도 안 되고 더 작아서도 안 돼. 당한 만큼 그대로. 오케이? 말 이해되죠? 뭐 굳이 이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동해 보복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동해 보복이라고 해서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은 형태로 갚아준다는 게 아니야. 여기서 동해 보복은 질적으로 동일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봐봐. 선생님이 누구한테 원투 스트레이트를 맞았어. 내가 원투 스트레이트 맞고 눈탱이 양쪽이 밤탱이가 됐어. 피멍들어 있겠지. 그렇다고 칸트의 논리를 따른다고 그놈을 세워놓고 가만히 있어. 근데 이 새끼 묶어놓고 어떻게 돼? 원투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게 아니야. 왜냐면 칸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질적으로 그 정도의 피해. 가령 이제 내가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이러고 다니다 보면 남들 앞에서 쪽팔잖아. 그럼 심리적인 또 상처를 입었잖아. 그것과 이제 동질적인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동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책에다 써놨어. 동질적인 보복을 얘기하는 거야. 같은 형태는 아니야. 이해되니? 알아듣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요게 안 되는 측면이 하나 있어.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걸로 쉽게 하면 동질적이지만 동질적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형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일단 얘들아 살인은 인격을 영구히 훼손했어. 칸트가 볼 때는 얘들아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품을 주고받듯이 교환해서 사거나 대체될 수가 없어. 얘는 대체가 된다 안 된다? 대체가 안 돼. 말 이해되지?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엇로 대신한다? 너 지금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했잖아. 근데 인격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건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고 놓고 본 거야. 사람을 죽였어. 돈 얼마 줄게.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내가 몸에 상처를 입었어. 오케이? 그건 일정하게 뭐야? 그 사람이 공개적인 사과를 하면서 망실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돈이 일정하게 들면 그것도 일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인격은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대체할 수 없어. 그럼 뭐야? 여기에다가 동등성의 원리를 적용하면 이거는 뭐야? 인격으로 보상해야 돼. 그러므로 뭐야? 사형제가 가능하다고 놓고 보는 거야. 말 이해되니? 네. 응? 알아듣고 있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칸트는 여기 봐봐. 사형은 뭐지? 정의를 위한 수단이다. 잠깐만 물어보자. 이 표현 맞아 틀려?
맞아? 왜 맞아? 사형은이라고 주어 써놓고 뒤에 서술어가 수단이라는 표현 들어가도 맞아? 맞아요? 근데 자꾸 내가 왜 이러냐면 학생들이 칸트 문장을 읽다 보면 다른 선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수단 나오니까 수단만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칸트한테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건 그 자체로 뭐야? 정의야. 그러니까 정의를 위한 수단이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얘들아 수단이 아니라 이게 정의야. 이해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오해하는 거 이거지. 사형은 다른 사회적 가치를 위한 이 표현이 뭐야? 요건 잘못했겠지? 여기서 이제 다른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뭐야? 대표적인 형태가 예방과 교화 같은 형태가 되겠지. 이해됐죠? 수단자만 보지 말고 앞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칸트는 정의야. 알아듣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얘들아, 칸트는 살인자도 뭐야? 시민이야. 오케이, 살인자도 시민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야. 이해되죠? 이 얘기가 왜 나오지? 맨날 루소가 살인자는 더 이상 우리의 시민이 아니야. 우리의 구성원이 아니야. 맨날 얘기 나와. 그거하고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죠? 자, 아무리 칸트가 뭐라 그래? 윤리형용사학 정치에서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그가 사람이면 망각해서는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형벌도 인격적이어야 돼. 그럼 인격적 형벌이 뭐야? 사형이야. 되게 좀 우리가 말하고 나서 좀 웃기지? 뭐야 죽이면서? 근데 칸트는 그 죽인다는 게 봐봐. 야, 극악한 흉악범이면 살인자야. 그러면 우리의 일반적인 심리로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새끼를 졸라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온갖 고통을 다 주고 싶은 기본적인 정서가 있잖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에게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보복법에 따라서 사형을 시키는 게 칸트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깔끔한 형벌이야. 사형이 그러니까 살인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형벌은 뭐야? 그 형벌은 사형이야, 사형. 말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서 봐봐. 우리가 칸트가 이제 종신형 인정해야 하네. 종신노역형을. 왜 안 할까? 종신형을 칸트는 종신형을 반대해. 칸트는 얘들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걸 뭐로 놓고 보냐면 자유라고 놓고 봐. 잘 생각해 봐봐. 너희들 있잖아. 평생 이 학원에서 갇혀갖고 못 나간다고 생각해 봐봐. 바로 느낌 오지? 칸트 입장은 생각해봐봐. 살인자더라도 인간인데 그 인간에게 넌 절대 못 나가. 넌 죽을 때까지 여기서 갇혀 있어야 되는 거야. 칸트는 이 종신형을 뭐로 놓고 보는 거야? 이건 고문과 같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사형이 가장 인격적인 형벌이야. 이제 납득되지? 칸트의 논리가? 네. 학원에 갇혀서 못 나가다가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냐? 그 정도니? 네. 너무 싫어요. 원래 더 많아요. 자, 두 번째 얘들아, 루소. 우리 뒤에서 한 번 더 반복할 텐데, 얘들아, 우리가 홉스, 로크, 루소 사회계약론 간단하게 볼 거야. 얘들아, 프랑스 대혁명 알지? 1789년에 그 전에 이제 죽었는데,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으로 이제 추앙하는 학자야. 오케이? 이제 이 사람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그러니까 후대 학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줬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 칸트가 얘들아 항상 오후 2시에 산책을 했었다고 하잖아. 그래서 칸트가 산책한 걸 보고 농민들이 2시구나 이런 걸 알았다고 하잖아.
내가 지금 내가 어디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유일하게 칸트가 한 번 산책 시간을 놓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루소 책을 보다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었는지 아니면 사회계약론이었는지 그러니까 루소가 이제 조금 세대가 좀 더 빨라요. 프랑스 혁명 전에 죽었고 칸트는 프랑스 혁명 독일 사람이긴 하지만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났고 이제 그게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걸 이제 봤었으니까. 그러니까 후대에 미치는 뭐 영향력이 어마어마해. 놀라운 건 이거야.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전혀 교육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뭐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았어. 근데 이게 삶이라는 게 그런가. 봐봐. 전혀 체계적으로 못 받다 보니까 틀에 갇혀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근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되게 잘 썼다는 거야. 되게 아무튼 신기한 사람이야. 근데 롤스가 아니라 그 정의로운 그 서문에서 이런 얘기해. 자기는 루소, 로크, 칸트의 사회계약론을 재해석한다. 사실 내가 지금 이제 수업 시간에 제약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데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논의를 확장한 게 어떤 측면에서 정의론이야.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한 걸 구체화시킨 게 이제 롤스의 이제 정의론이거든. 그래서 후대에게 이제 정치 철학에서 이제 영향을 미친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얘들아 사회계약론의 입장에 서 있어. 우리 뭔 말인지 뭐 전에도 우리 롤스 하면서 얘기했잖아. 사회는 철저하게 계약으로 만들어졌다. 개인들의 합의하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사회의 목적이 뭐야? 사회의 목적이. 이 목적은 우리의 생명보존이야. 말 이해되지?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사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뭐 했다? 얘들아, 우리가 사형제도에 찬성했다고 놓고 본 거야. 즉, 뭐라고 하죠, 얘들아? 생명권을 양도했다.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야 범죄를 저지른 사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살인한 사람은 죽는 거야. 오케이 해서 다 사인했다는 거야. 이해됐죠? 응? 자, 그런데 살인자는 뭐라고? 이 존만이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어. 서로 간에 우리가 죽이지 않기로 한 거야. 근데 계약을 파기했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여기 봐봐. 논리적으로 연결돼? 봐봐. 계약을 파기했어. 더 이상 시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당연히 시민이 아니므로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사형시켜야 된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지. 오케이? 우리의 사회계약을 지금 해치는 놈이니까. 말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여기 봐봐. 요 측면 봐봐. 계약을 파기했고 더 이상 시민이 아니니까 이놈은 죽어야 돼. 기본적으로 응보주의 입장이야.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살인자로부터 사회를 이제 지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방위론의 입장도 있어. 아까 사회방위론 간단히 설명했지?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지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방위와 응보주의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이해됩니까? 간단해요. 아주. 자, 세 번째. 누구냐, 얘들아? 베카리아. 이탈리아 법학자 출신입니다. 시간이 지금 없잖아. 우리 지금 보충해야 될 상황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봐봐. 일단 똑같이 얘들아, 사회계약론의 입장인데 사회계약의 논리를 루스하고 좀 다르게 설명을 해. 오케이? 일단 사회의 목적은 얘들아, 당연히 이 사회의 목적은 뭐야? 이 목적은 생명보존이라고 하는 측면이 맞아. 맞는데 베카리안 뭐라 그래? 대놓고? 아니 어떤 미친놈이 사회계약할 때 자기 생명을 박탈하는데 동의하느냐? 우리는 사회계약할 때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놈 없다. 말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공리주의적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베카리아가 벤담보다 앞선 세대일 거야 아마. 선생님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앞선 세대인데 공리주의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벤담이 정리를 했을 뿐이지 벤담의 머리에서 최초로 그냥 딱 만들어져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그런 식의 사고가 있었고 벤담이 이제 이 공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훨씬 더 이제 더 확장시킨 거야. 오케이? 공리주의 입장에서 볼 때 형벌의 목적은 뭐야? 형벌의 목적은 교화와 예방이야. 그렇잖아.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 얘들아. 두 가지가. 여기서 교화라고 하는 측면은 누구야? 범죄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치? 그리고 예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누구야? 일반 시민들. 말 이해되지? 얘는 이제 범죄자고. 얘는 누구야? 일반 시민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형벌의 이제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잖아. 이 효과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도가 있고, 즉 세기, 순간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들. 그치? 그리고 이제 그 공포감이 지속되는 형태들. 자, 이거 사형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지? 자, 미안해. 뭐 이게 미안한 일은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강도하고 이제 지속성이 있는데 사형은 얘들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얘들아 중세나 근대 초반기까지 마찬가지였는데 사형을 집행할 때는 얘들아 공개적으로 했었어. 거의 뭐라고 할까? 사형을 집행하는 그 순간은 약간의 이제 카니발 비슷한 이게 축제라기보다는 공포와 내지는 이제 호기심과 내지는 이제 약간의 이제 축제 비탄. 그래서 이제 다 공개 처형을 했잖아. 공개적으로. 우리 사극 보면 얘들아 옛날에 망나니들이 사람 목을 벨 때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겠다고 이렇게 다 서 있었잖아. 그리고 실제로 시신들을 얘들아 공개적으로 걸어놓고 했었잖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지? 당시에 교수형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 이뤘단 말이야. 심지어 이제 중세 때 마녀 사냥 벌어지면서 화형에 처했잖아. 화형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사람이 그 몸에 불이 붙어갖고 막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걸 모든 사람들이 거기 그걸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당시에 이제 사형은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공개적으로 집행하니까 강도는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그건 순간적이라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도는 세지만 지속성은 약해. 자, 베카리아 뭐라 그런다? 얘가 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 예방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상당 부분 떨어져. 반면에 이제 종신형은 반대가 되겠지. 강도는 낮지만, 강도는 낮아. 그런데 지속성은 상당히 높아. 얘가 뭐라고? 예방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신형이 가장 적절한 형벌이 된다. 아까 니들한테도 여기서 학원에서 종신형을 외치니까 니들이 바로 죽어버리겠다 그랬잖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사형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내지는 이제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을 과연 살려둬야 되냐 이런 측면이. 자, 그리고 베카리아는 얘들아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 자, 베카리아는 기본적으로 사형제 반대니까 국가는 사형에 관한 권리가 있다 없다? 사형에 대한 권리가 없다라고 놓고 봅니다. 그래서 사형을 뭐라고 얘기한다? 국가가 시민에 대한 전쟁을 벌이는 일이다. 이해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예방 효과라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 우리 베카리아는 이 예방 효과라고 하는 측면이 이게 결국에는 무엇을 만드는 거야, 얘들아?
공포를 만드는 거지, 공포. 오케이? 이게 작년 수능이었나? 모평이었나? 이 부분이 나왔었지. 적절하게 예방을 위해서는 공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종신형이 이걸 이제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갇혀서 노역을 하면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공개함과 동시에 이 공포 때문에 예방 효과가 커지게 된다. 백화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공개를 해야겠지. 공개를 안 하면 그냥 어디서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갇혀서 평생 동안 산다는 건. 칸트 얘기가 적절할 수 있어, 얘들아. 봐봐. 어떤 측면에서 가장 깔끔할 수도 있어. 본인에게도 그렇고. 근데 몰라, 인간이 또 적응하는 동물이니까 거기서 살다 보면 거기가 또 익숙해질까? 평생 거기서 한 10년 거기서 살다 보면 익숙해질까? 그냥 내가 감정 응? 얘들아, 너희들 몰라서 그런데 옛날에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 있잖아. 아무 죄 없이 15년씩 형무소에서 갇혀 지내다 나오신 분들이 있어, 얘들아. 셀이 없네. 독재정부 때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러신 분이 있어. 응? 간첩으로 몰리거나 뭐 이래가지고. 저기도 15년인가 살았잖아. 15년이야, 20년이야. 저기 노벨 평화상 받은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항의하는 15년인가 20년을 저기서 감옥에 살다 나오셨어. 자, 네 번째 봅시다. 누구냐, 얘들아? 뭐야, 번담은 누구니? 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학자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 가장 만만해. 그치? 자, 철저하게 공유주의 입장이고, 형벌의 목적은 사회적 쾌락 증대. 사회적 쾌락을 올리는 게 주 목적이야. 오케이. 그런데 형벌은 그 자체로 뭐지? 얘는 그 자체로 악이야. 무슨 말이야? 왜 악이야? 고통을 주니까. 그치? 말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형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벌은 필요악. 필요악이란 말 무슨 뜻이야, 얘들아? 필요악? 필요하지만 나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논리가 뭐야? 여기서 나오는 논리가. 그래서 예방 효과가 그냥 최소가 아니라 예방 효과가 발생하면 형벌은 멈춘다. 오케이. 예방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만 부과하는 거지. 그러니까 벤담 입장에서 볼 때는 얘들아, 과도하게 형벌을 부과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 아니, 왜냐면 형벌은 그 자체로 고통이니까 사회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쾌락 자체가 줄 거 아니야. 그치? 말 이해됐죠? 그리고 과도한 형벌은 얘들아, 교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스스로를 자포자기 하게끔 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벤담의 논리하고 칸트의 논리는 완전히 부딪히지. 칸트의 논리는 정확하게 그가 행한 만큼 그에게 정확히 보복을 줘야 되는데, 벤담의 입장에서는 예방과 교화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걸 당한 사람들의 보복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형벌을 부과하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하면 무조건 멈추는 거지. 근데 얘들아 봐봐. 선생님 이제 신문기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이런저런 범죄 발생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 판단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반발하거든.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뭐 1년형, 1년 6개월형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댓글이 막 장난이 아니야. 근데 왜 그러냐? 근대 형법은 얘들아 벤담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근대 형법에서 몇 년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칸트의 보복법의 원리가 아니야, 얘들아. 정확히 이 논리야. 이 정도면 교화가 가능할 거야. 말 이해되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확히 칸트의 입장이야. 그런데 판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형법에 따라서 선고를 할 때는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벤담의 시선이야, 얘들아. 왜냐면 벤담이 우리가 앞쪽에서 우리가 벤담 배울 때 뭘 배웠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고 놓고 보잖아. 그러니까 벤담이 그 원리에 따라서 형법 부분에서 도둑질, 강도, 뭐 상해, 뭐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이게 일정하게 교화가 가능하고 예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벤담이 최초로 체계를 잡은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법의 기초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실제 법원의 선고 부분하고 우리의 정서하고 이제 안 맞는 거야. 우리는 이제 보복법의 입장이고, 그렇잖아. 안 그래? 그리고 이제 법원의 입장은 교화 부분의 입장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교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무튼 니들이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제 반발을 하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형벌의 부과 기준. 벤담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부과 기준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기준에서 있잖아. 말장난 하는데 그게 잘 먹힌다고 이제 평가원이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 형벌의 부과 기준에서 얘들아. 자, 범죄자 입장에서 보자고. 범죄자 입장에서 범죄에 따른 범죄 이익이 있지. 범죄 이익이 있잖아. 범죄 이익이 있고 형벌에 고통이 있어. 형벌을 부과할 때는 어느 게 커야 돼, 당연히? 형벌의 고통이 커야지. 그렇잖아. 범죄 이익이 크면 땡큐게? 그렇잖아. 범죄자 입장에서 땡큐 이럴 거 아니야. 안 그래? 니들이 생각해봐봐. 얘들아, 10억 사기를 쳤는데 징역 1년형. 그렇잖아. 말도 안 되잖아. 그러면 아마 들어가겠다는 청소년들이 널릴 거야, 아마. 니들도 바로 머릿속에 이러면서 1년에 10억? 그렇잖아. 말 이해되지? 이게 더 커야만 확실하게 이게 능가를 해야만. 오케이? 그리고 봐봐.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이거보다 일단 이게 커야 되고 더불어 예방 효과가 생길 때까지 부과가 돼야 되는 거지. 단지 이것만 큰 형태로 가는 게 아니겠지. 말 이해되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봐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자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얘들아 형벌을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면 벤담의 논리에 따르면 사회적인 고통이 커지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형벌을 부과해? 얘가 뭘 만들어? 얘가 이 논리 자체가 뭘 만들어? 얘가 예방 효과를 만들잖아. 예방 효과를. 이 예방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보자고. 여기 형벌의 고통 있잖아. 형벌의 고통보다 뭐가 커지게 되는 거야? 당연히 사회적 쾌락이 커지게 되겠지. 이해되죠? 그리고 얘들아, 거기 교재 봐봐. 벤담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저기 얘들아, 벤담 거기 2번 봐봐. 형벌의 부과 기준 해가지고 디귿번 봐봐. 디귿번에 뭐라고 써있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이런 표현이 형벌에 해악이 있고 거기 벤담이 쓴 표현 뭐라고 써있어? 형벌이 방지할 해악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똑같이 해악 하니까 너희들이 말을 헷갈려 해. 일단 얘들아, 형벌을 왜 해악이라고 얘기하지? 형벌 자체는 무엇을 줘? 고통을 주잖아. 이 고통은 얘들아 생각해봐봐. 누가 겪는 고통이야? 범죄자가 겪는 고통이잖아. 그치? 그런데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야. 형벌이 방지하는 거 뭐야? 형벌이 예방 효과를 가져서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형벌이 방지할 해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예방 효과야. 예방 효과.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자꾸 해석을 못하는 거야. 잠깐,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뭐야? 뭔 해악을 방지한다는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어느 게 커야 돼, 얘들아? 당연히? 얘기할 필요 없어. 당연히 얘가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무엇이 크다 작다 자꾸 말장난을 하는 거야. 선지에서. 그러니까 이 말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요 말만. 이것 때문에 벤담 나오는데 이 앞쪽 논리는 사실 우리가 너무 뻔한 얘기잖아. 알아듣고 있지?
서구 선진 국가들 있지. 서구 선진국 뭐 우리도 지금 유행에서 볼 때는 사형 폐지국 중에 하나야. 실질적 형법에는 사형이 있지만 정부가 법 집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23년째 되고 있어. 정부가 23년 동안 사형 집행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놓고 보고 서유럽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사형 폐지국인데 미국은 주마다 달라. 미국은 주마다. 그러니까 어떤 주에서 이제 저기 시애틀이 있는 도시 워싱턴주 같은 경우 아마 사형제가 폐지됐을 거고 이제 저기 부시가 짱 먹는 텍사스주. 부시가 왜냐면 조지 부시 알지? 전에 미국의 대통령 알지? 이름이 조지고 부시고잖아. 어? 어? 왜 별로야? 그래서 이라크 전쟁 일으켰잖아. 이것들 역사적 맥락을 모르니까 지금. 아무튼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형제를 집행하고 뭐 그래. 주마다 좀 다른데. 근데 저기 어디지? 노르웨이에서 몇 명을 죽였지? 80 몇 명을 죽인 극우 히틀러 추종자 이름을 까먹었다. 극우 인종주의자 한 명이 꽤나 오래됐지. 7년인가 8년 전에 80 몇 명을 죽였는데 그중에 72명이 10대 청소년, 고등학생들. 그 사건 몰라? 왜 죽였냐고? 저기 봐봐. 거기는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노르웨이는 스웨덴 옆이잖아. 그 동네는 왈처가 그렇게 지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전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들 체제를 사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측면하고 민주적인 측면을 많이 섞었어. 그래서 롤스가 어떤 측면에서 롤스의 모델이 적용된 사회야. 근데 그 동네 원래 모델이 있고 롤스의 이론은 나중에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는 롤스의 정의론을 보고 환호를 해요. 왜냐면 이게 롤스의 정의론을 구체화시킨 동네가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 네덜란드 뭐 이런 국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롤스 얘기대로 얘들아 출발선의 많은 부분을 보장하려고 하는 국가인데, 이제 이 국가 선진국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조만간 동일한 현상이 나올 텐데 인구가 줄잖아.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제 다른 인종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뒤에서 배울 이제 다문화주의 있지. 그 다문화주의 입장에서 그 외부 인종을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한 거야. 그리고 이 동네의 특징이 최고의 복지국가긴 한데 생각보다 인종차별이 커 얘들아. 갔다 온 애들이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여기가 얘들아 봐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는 나라가 다인종 국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이야. 제국주의 국가는 얘들아 다른 국가를 이렇게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들잖아. 그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오는 걸 야 너희하고 우리는 한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싼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갖다 쓰잖아. 데려다가. 그리고 그 동네 엘리트가 와가지고 교육받는 걸 막을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동화시켜야 되니까 식민지. 말 이해되지?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은 당연히 다인종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 말 이해되지? 그런데 저 위쪽 동네는 잘 생각해봐. 원래 춥고 자원이 그렇게 많은 동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아프리카라든가 아랍 쪽에서 거기까지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유럽이 성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 오랫동안 단일 인종의 형태로 유지가 되고 문화적인 전통과 간섭이 쭉 연결됐던 국가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쪽에 뿌리가 얘들아 게르만이야. 알지? 중앙아시아에서 게르만이 이동을 해서 나머지로 퍼져간 거야. 영국도 뿌리는 게르만이야 얘들아. 앵글로색슨이 게르만의 일부 부족이야. 그러니까 게르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들아 유럽의 나머지, 그러니까 아래쪽에 라틴 계열 빼놓고 나머지를 차지를 한 거야. 얘들아 독일하고 우리하고 이 게르만하고 유사한 게 뭐냐면 혈연 중심, 가족 중심. 여전히 북유럽도 그 측면이 강해 얘들아. 그러니까 프랑스라고 독일이 문화가 완전히 옆에 있는데 다른 이유가 민족 구성 자체가 역사적 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되게 자유분방하고 독일은 무진장 질서를 중시하고 프랑스는 완벽하게 개인주의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가족 중심이야. 그러니까 북유럽도 놀라운 건 복지국가라면 하면서도 아이들 양육이라고 하는 건 가정 내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인 인성이 갖춰진다 생각을 해. 단지 복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일부 비용을 이제 부담한다는 거야. 그런데 외부 인종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 동네 특징. 오랫동안 3인당 정부가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부가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 말 이해되지? 근데 이들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피니까 거기에 반발했어. 그리고 이 새끼가 이제 당시에 7, 8년 전에 27인가 8인가 그랬어. 자기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데서 뭐 히틀러 사진을 올려놓고 다문화주의를 공격하고, 그러다가 무슨 짓을 했냐? 와, 아주 주도면밀했거든? 그러니까 저격용 총 있지. 저격용 총을. 그러니까 그 동네도 총기 소유가 허가가 안 될 텐데. 아무튼, 이게 뭐 러시아가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돈을 주고 그걸 구했어. 탄약. 그리고 폭탄도 구해가지고 정부 종합정사, 오케이? 정부 종합정사 주차장에 저기 소형차를 한 대 주차를 해놓고 거기 트렁크에 폭탄을 설치했어. 네, 이게 쇼야. 왜냐면 정부 청사에서 폭탄이 터지면 테러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할 때, 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로 따지면 얘들아 이제 그 여의도 같은 곳 알지? 하중도라고 해서 강사에게 떠 있는 조그만 섬 있잖아. 근데 여의도는 졸라 큰 섬이고 그거보다 작은 섬에 그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얘들아 고등학생들도 정당 활동과 정치 활동이 가능해. 이게 서유럽 국가들 전체가 그래 얘들아.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 중학생이 피켓 들고 시위해 얘들아. 그리고 프랑스는 중학교 때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는 방법이 사회교육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니들의 권리와 주장이 뭔지 한번 써보고 나가서 어떻게 돼?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게 불법이고 합법이고 그다음에 무슨 주장이 가능한지 뭐 이런 거를 고등학생들 때 이제 여름방학이 돼서 3인당 정부의 미래들이지. 고등학생들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하는 애들인데 걔들을 데리고 캠프 활동이 진행돼 있었어. 거기에 3박 4일인가 그 하중도에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이제 수려한 자연 환경이 있고 거기가 원래 이제 그런 곳이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3인당의 청소년 당원들 그들을 데리고 이제 3인당 뭐 이제 미래 비전 해가지고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걔들이 타겟이었어. 그래서 정부 종합정사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자기가 버튼을 눌러서 빵 터지고 사람들 난리 나서 경찰차가 모인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도에 오슬로겠지? 노르웨이니까? 오슬로 맞지? 오슬로 수도에 경찰차들이 밀집되는 상황에서 자기는 그걸 보고 유유히 빠져나가서 그 이제 수도에 오슬로에 있는 오슬로 외곽에 있는 강에서 하중도로 간 거야. 근데 당연히 거기에 이제 배가 이렇게 큰 강이 아니야. 우리 한강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니야. 조그만 강이야. 이제 보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경찰 제복을 입고 아주 주도면밀해. 보트를 타고 가자고 한 거야. 그리고 보트를 타고 가서 보트를 운행하는 사람을 죽이고 보트를 밀어서 보내버렸어. 섬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저격용 총을 갖고 갈긴 거야. 그러니까 총소리를 들으니까 애들이 흩어지잖아. 누가 총 쐈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이 출동했으니까 나오라고 하는데 보니까 경찰 제복을 입고 있잖아. 나왔잖아. 걔들 다시 다 쏴 죽였어. 그리고 이제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총질하고 다닌다는 걸 알고 나머지 애들은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총질을 한 곳에 가서 확인 사살을 했어. 그래서 학생들만 약 72명인가 74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까지 합쳐서 약 89명 뭐 이쯤 죽었어. 선생님이 그걸 보고 경악을 했거든. 너무나 놀라운 건 노르웨이가 사형제 폐지 국가야. 근데 법정 최고형이 20년인가 2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당황스러운 건 종신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제를 폐지하고 최고가 21년형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 새끼가 받은 형벌이 15년형인가 밖에 안 되거든. 나도 당초에 납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사형제 찬반 논쟁이 잠깐 이제 세계적으로 한번 잠깐 붙었어. 근데 솔직히 하면 선생님이 그때 입장을 바꿨어. 선생님이 20대 때 니들만 할 때 기본적으로 사형제 폐지 입장이었거든? 폐지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냐면 베카리아 입장이었어. 베카리아 입장. 이게 이제 정치사상사라든가 뭐 이런 거 배우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좀 일부 나와. 베카리아 입장이었는데 선생님 그 노르웨이 사건 보면서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노르웨이는 이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 종신형도 없고 21년형인가가 최고형인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졸라 볼 때는 건데 더 놀라운 건 그 기사가 계속 나왔거든. 걔가 무슨 브레이빙인가 뭔가 그런데 좀 이따 이름 가르쳐 줄게. 더 놀라운 건 이 새끼가 갇혀 있는 형무소 사진이 공개돼 나왔거든. 좋아요? 졸라 깔끔하고 노트북 컴퓨터에다 인터넷이 돼. 야, 우리보다 좋네. 너희들 여기보다 깔끔한 곳에 살아. 그래서 그 새끼가 노트북으로 채팅을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퍼뜨리는 거야. 난 도대체 이게 야 아무리 진보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 납득이. 황당하지? 아니 80몇 명을 죽인 놈을 과연 인간으로 대우를 하는 게 합당한 건지. 나도 아니 근데 그놈이 심지어 교도관들이 이제 열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일부 이제 폭력적으로 이제 나오거나 이제 욕을 해대거나 하는 것들을 자신의 저기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소를 했어. 그런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미쳐버리겠는 거지. 유착관계. 아니 생각해봐봐. 세상에 20살도 되지 못한 애들을 17, 18 된 아이들을 이런 몇 명을 죽인 놈을.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진보적인 형태가 꽤나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그런 형태를 만든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선생님이 보면서 나도 이제 한때는 사형 반대론자였고 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에서 좀 의구심이 들어. 요즘은 왜? 아니 거긴 놀라운 게 그거야. 그러고 나서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사형제도를 반대한다고 하는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났었어. 뭐야? 단적 약 먹었어? 아니 이렇게 생각해봐봐. 아니 봐봐. 베카리아가 살인범을 용서해 주자가 아니잖아. 살인범에게 봐봐. 사형 그 반대론이 이런 게 있어 얘들아.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를 동시에 흡수하는 거야. 자 일단 칸트가 얘기하는 보복법 있지. 보복법의 논리를 내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사형 반대론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감형이 없는 종신형이야. 그러니까 미국 법원은 이렇게 때려. 미국 법원은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지. 그러면 230년의 감형 불가를 때려. 뭔 말인지 이해되니? 230년의 감형 불가는 건 여기서 뒤져 이거야. 그럼 시신도 그때 동안 못 나와? 아니야. 시신은 무조건 가족이 있는 게 돼. 그거는 일반적인 보편적 인권의 문제야. 그건 가족의 권리거든. 그 가족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봐봐. 뭐냐면 칸트의 보복법의 논리를 내용적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사형 반대를 형식적으로 가져온 게 뭐냐면 보복을 위해서 그에게 고통을 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감형 불가능한 종신형이야. 우리 같은 경우는 종신형이 없어 얘들아.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 있는데 무기징역을 일단 형기를 결정하지 않고 네가 어느 정도 형기를 사고 나면 네가 교화가 됐는지 확인하고 내보내주겠다는 거야.
그게 무기징역이야. 그러니까 이제 종신형은 감형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많은 부분이, 많은 부분이 아니야. 55%가 사형제는 찬성으로 나와. 45%는 반대. 그러면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물었어. 만약에 종신형이 있다면 사형제 반대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사형제 반대를 어떻게, 그러면 사형제 반대도 자기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에? 종신형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학 때 이제 진보적인 입장에서 옹호했던 게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 분명히 범죄자에게는 고통을 줘야 돼. 그리고 이제 살인범들에게는, 그 살인범이 이제 선생님 봐봐. 친구하고 다투다가 밀었는데 뒤로 넘어져서 죽는 건 사실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잖아. 그런 경우 말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 이해되지?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종신형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종신노역형이지. 예, 거기서 평생 동안 갇혀 살면서 사실상 자유가 박탈된 고통을 주는 게 곧 보복이고, 형식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측면에서 사형 반대를 받아들이자, 이런 입장이었어. 그냥 정서적으로 사형 찬성 반대가 아니야. 나름 이게 정치학을 하다 보면 그런 논리하고 근거가 필요하거든. 근데 지금도 이 논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거 하는 걸 아는데, 이제 난 이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 죽일 놈은 죽이자야, 그냥. 칸트 얘기가 졸라 끌려. 칸트 얘기를 옛날에 몰랐던 것도 아니고,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칸트 얘기를 알았는데, 이건 칸트하고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사람을 한 명도 아니고 80몇 명을 죽인 놈을 15년 뒤에 그 새끼가 나오면 그 새끼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어떻게 알아? 응? 내가 보기에는 그 새끼가 나와서 사고를 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사고를 칠 것 같아. 내가 만약 유가족이잖아. 나는 그 새끼가 나오는 날을 기다릴 거야. 난 교도소 앞에서 기다릴 거야. 난 장전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마. 나는. 장전하고. 왜? 아니, 내 새끼를 죽였는데, 그렇잖아. 나도 그냥. 응? 나 같으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정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 같으면 걔가 나오는 앞에서 권총 들고 있을 거야. 물론 경찰이 나를 졸라 말리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시위를 하지만 거기서 대놓고 얘기할까? 며칠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조만간 넌 뒤진다, 알았지? 이렇게 경고할 거야, 아마. 그리고 내 지지자들하고 그 새끼 집을 끊임없이 방문할 거야. 공포 속에 떨게 하려고. 내가 지금 다 기록되는데 뭔 소리 하냐, 지금. 후종일증. 자, 칸트의 응보주의. 공적인 정의는 어떠한 종류와 어느 정도의 처벌을 기준으로 하는가, 삼는가. 이거 오타 아니야? 법규할 때 그 규자야. 오케이? 법적인 기준. 오케이? 그래서 기준을 뭐 오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접시저울에서와 같은 평행의 원리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다른 국민 한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악한 행위를 했을 경우 너는 너 자신에게도 같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 이해되죠? 자기에게도 같은 것을 행한다. 왜 그러지? 보복법의 정의니까. 똑같이 돌려줘야 되니까. 동질적인 형태로. 그래서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내가 그를 죽인다면 너는 너 자신을 죽이게 된다. 칸트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남을 죽이는 자는 자기를 죽이는 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죽인 사람은 자기도 죽게 되니까. 이해됐죠? 너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이야 어찌되었든 법정에서는 오직 응보의 권리만이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얘들아 우리 이미 수능하고 평가원에서 이건 선지로 빼서 많이 써먹었지? 기억나죠? 이것도 하나 좀 기억해 놓으세요. 살인자는 스스로를 죽이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선지 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쉽게 그냥 논리적으로 도출되잖아. 보복법에 따라서. 두 번째 봅시다. 칸트.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럼 반드시 죽어야 한다. 졸라 단호하셔. 졸라 단호하셔. 군더더기가 없어. 그 어디에도 정의를 만족할 다른 대안은 없다.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봐봐.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너희들은 이제 여기만 자꾸 수단이란 표현만 신경을 쓰는 거야.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이해됐죠?
정의를 위한 수단이라는 표현은 맞다고 했어.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칸트는 형벌의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 애시당초 생각이 없어요. 그 형벌을 부과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거기에 관해서는 뭐지? 신경을 전혀 안 써. 그게 정의야. 딱 그거 하나만 신경 쓴 거잖아.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는 없고 물건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인격으로 훼손하면 그건 다른 것들로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죽어야 돼.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루소 봅시다. 사회계약은 계약자의 생명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모든 사회계약론이 다 인정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배울 저기 뭐냐? 홉스, 로크, 루소 다 마찬가지야.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뭐 두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뭐지? 결국엔 네가 동의했다. 오케이? 이미 동의했다. 이해됐죠? 뒤로 백화래 봅시다. 뒷페이지 넘기면 형벌의 목적은 감각적 존재인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범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것도 아니다. 오케이?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해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일단 여기까지. 이 개념이 뭐지?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뭐야? 교화야. 네, 교화야. 그치? 그리고 그 다음 봐봐.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뭐야? 예방. 그러니까 형벌의 목적은 교화와 예방이다. 직접적으로 서술이 돼 있지 지금. 이해됐죠?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잠깐 요거 하나만.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뭔 말인지 알지? 범죄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형벌의 부과도 세진다. 강도나 크기가 세진다. 그치? 말 이해되지? 우리 지금 누구 거 하고 있어? 베카리 하고 있지?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상가는 누구야? 없어. 베카리아가 이렇게 썼다고 베카리아만 인정하는 건 아니야. 이건 없어. 이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야.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얘들아 여기 봐봐. 베카리아가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 이거 뭐니? 이거 뭐야? 지속적인 인상 이거 뭐야? 공포야 공포. 형벌의 공포. 이 공포가 예방효과를 낳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됐죠? 수용자의 신체는 가장 작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 말 이해되죠? 왜냐하면 공리주의자니까 고통을 주면 신체 자체에 고통을 주면 쾌락 자체는 그만큼 줄어드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펜담 봅시다. 모든 법령이 진여하는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이다.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악이다. 밑줄 쳐봐. 모든 처벌은 악이다. 우리 뭐 필요악이라고 배웠어요.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돼야 한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요거. 자,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있어야 한다. 뭔 말이야? 범죄에 따른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형벌의 고통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형벌의 고통이 범죄에 따른 고통보다는 작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겠지. 말 이해되지? 더 큰 악을 없애기 위해서 형벌은 필요악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알아듣고 있죠? 처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바로 보이죠? 상당한 처벌은 상당한 고통이다. 또 한편으로 위법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 그 자체 또는 쾌락에 해당하는 어떤 것으로 위법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명확히 보인다는 거야.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러서 자기가 얻는 이득이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므로 위법행위의 이득에 대한 우세함을 유지하려면 처벌이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뭘 강조한다? 처벌의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과시킬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얘들아 봐봐. 범죄 이득은 확실해. 명확해 보여. 내가 절도를 하거나 강도를 저지르거나 폭행을 하거나 명확하게 그 사람이 얻어가는 이익이 보인다고. 근데 형벌을 부과할 때 이 확실성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엔 예방을 위해서는 우린 뭐에 신경 써야 된다? 처벌의 크기에 신경 써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예시 문제 봅시다. 넘겨서 두 번째 예시 문제 두 번째 얘들아. 누구든가 처벌받아야 할 행동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아무리 고통이 가득한 삶이라도 삶과 죽음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다. 법정의 심판에 앞서서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규정자는 사형이다. 누구야? 칸트. 을은 누구든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을 기꺼이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공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며 이것이 인간적 정의의 기초이다.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공리에 부합된다. 누구야? 베카리아. 근데 잠깐만. 그러면 이게 왜 벤담이 아니라 베카리아야? 왜? 얘들아, 벤담은 집중. 벤담은 사형 찬성 반대 개념이 없어요. 벤담은 예방 효과 크면 찬성할 수도 있고 예방 효과 작으면 반대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런데 베카리아는 명확하게 사형 제도가 예방 효과가 적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형에 대해서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특히 사회계약론까지 같이 가져다가. 이해됐죠? 응?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벤담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 표현을 그냥 집어 넣은 거야, 지금. 근데 벤담이 아니야. 베카리아야. 이해됐죠? 네. 자, 갑을 사상가들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면 자, 찾아봅시다. 1번 뭐가 틀렸어? 범죄자는 범행이 아닌 처벌을 원했다? 미친놈이지 이런 놈은. 말이 돼? 아니 왜? 그렇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선지를 뺀 이유가 이 문장 때문이잖아. 첫째 문장 때문이잖아. 여기서 그가 처벌받아야 될 행동이라고 하는 건 범죄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걸 이제 막 읽으면 혹시나 이제 이렇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낸 거잖아. 범죄자는 범행이 아닌 처벌을 원했대. 장난쳐, 지금? 이런 거 틀리는 놈들은 글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안 읽는 거잖아. 글을 안 읽는 거잖아. 2번 뭐가 틀렸어? 우리가 응분의 보복행위라고 하는 건 맞지만 수단으로만 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잖아. 칸트가 될 수 없잖아. 3번 뭐가 틀렸어?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해야겠지. 그래서 공포를 유발을 해야 돼. 4번 사형은 범죄 억제력의 최대임으로. 아니지. 범죄 억제력의 최대인 건 뭐야? 종신형. 그러니까 이게 사실 4번 문장은 다 틀렸지. 최대도 아니고 사회계약의 목적도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답은 5번이겠지. 오케이. 칸트가 보복법을 얘기한다고 그게 사적인 보복이 아니잖아. 공적인 형태로 국가가 대신해서 보복을 하는 거잖아. 이해되죠? 네.